리플과 SEC 사이에 4년 넘게 이어진 소송의 핵심은 과연 XRP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1차 기관 대상 판매 XRP는 증권에 해당하지만 2차 시장 판매 물량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양측은 이에 대해서 최종 조건부 합의에 도달했고 이제 소송 공식 종료 발표만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미국 오리건주의 법무장관이라는 녀석이 아주 흥미로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리건주 법무장관 댄 레이필드가 XRP와 체인링크, 유니스왑 등 31개 암호화폐가 투자 계약으로 제공됐고 판매됐다라며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겁니다. 이제 막 SEC와의 소송 스트레스에서 풀려난 코인베이스는 당장 발끈하고 나섰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공격이라고 강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연방규제기관은 암호화폐의 증권성에 대해서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주 정부에서는 다소 골 때리는 행태를 내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 이 같은 다소 괴상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포인트들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먼저 오리곤주 법무부의 행태는 미국 내 규제기관 사이의 이견과 분열 신호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SEC 행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태도를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리건주와 같은 개별 주 차원의 규제기관은 여전히 독자적으로 규제를 시행할 권한이 있어서 연방정부기관과 별도로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인베이스 소송은 연방정부 대 주정부 간 또는 규제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따른 규제 혼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미국 정치는 연방과 주정부 차원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혼선이 많습니다. 오리건주의 이번 소송이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코인베이스의 입장이 의미하는 것도 결국 암호화폐를 둘러싼 규제 문제가 정치화됐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 정부의 특정 정당, 법무장관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규제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제의 틀이 완벽하게 일관성을 갖춘 상황이 아직 아니라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SEC가 새로운 리더십 체계를 갖췄지만 미국 전체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명확성이 개선되고 완벽한 일관성을 만드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각 주가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각 주가 연방정부의 규제 방향과는 별개로 추가 규제를 시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오리건주의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 분류는 SEC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라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이번 소송이 실제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차원의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번 소송은 정치적인 제스처 또는 단기적인 잡음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연방 차원의 규제 방향성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개별 주정부의 소송보다는 연방정부의 규제 방향성에 더 주목합니다. SEC 위원장의 입장과 연방 차원의 암호화폐 법안 마련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번 소송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또 아닌 게 오리건주의 소송 사례는 오히려 규제 명확성 확립을 촉구하는 압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오리건주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규제 환경의 혼란과 정치화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이슈는 연방 차원의 규제 방향성이고 최근 SEC의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라면 이 소송은 일시적인 불확실성 증가 요인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단기적인 뉴스에 흔들리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연방정부와 SEC의 행보에
더 주목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식에, 이따구 소식에 막 쫄 필요는 또 없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혼란스러움을 느낄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오리건주의 소송 소식이 전해진 같은 날 미국 SEC 위원장이 공식 취임했다라는 점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폴 애킨스는 예전부터 과도한 규제에 비판적이었고 친시장적인 인물로 평가받아온 데다가 암호화폐에는 무척이나 아주 많이 빡세게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이 양반은 앞서 청문회에서 현재 금융 규제 환경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고 있고 불명확하고 정치화된 규제가 자본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존 SEC의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명확하고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인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 혁신을 지원하는 SEC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쭈꾸미 대가리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아래에서 진행됐던 규제 일변도의 집행을 통한 규제 방식과는 완전히 완벽하게 선을 긋는 것이어서 암호화폐 업계에는 반가운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킨스 위원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이전 기조와 달리 암호화폐의 명확한 규제 기반을 제공하겠다라고 강조하며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업계는 이런 친화적인 정책 방향이 앞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포용과 혁신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양반의 암호화폐 보유 이력도 상당히 특히나 더 주목받을 만합니다. 윤리 보고서 공개 내용을 보면 SEC 위원장 지명 이전까지 대략 600만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관련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곳의 암호화폐 기업 지분 약 100만 달러, 그리고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대한 500만 달러 규모의 출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크나 기업 시큐리타이즈의 이사회 임원으로 재직하며 콜옵션 형태로 25만 달러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었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의 지분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암호화폐 지지자 수준이 아니라 암호화폐 산업에 직접 투자하고 참여해온 이력은 이 양반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규제 당독자면서도 시장 친화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나 시큐리타이즈 이사회 경력은 업계에서 특히 아주 많이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시큐리타이즈는 블랙록 등의 투자를 받은 자산 토큰화 전문 기업으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다가 토큰화시켜서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애킨스는 이 회사의 자문이사로 활동하며 전통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의 접목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블랙록 같은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가 시큐리타이즈에 투자했다라는 것, 이런 것만 봐도 월가의 거물들도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에 관심을 크게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애킨스 위원장은 이러한 움직임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SEC의 새로운 리더십 체계가 온전히 구축되면서 리플 소송 공식 종료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실 소송 이슈는 이제 사실상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공식 종료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소송 종료로 XRP에 대한 규제 명확성 담보, 이를 통한 XRP 현물 ETF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특히 그동안 소송 리스크로 인해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업들은 XRP 현물 ETF 신청을 꺼려왔습니다. 대신 프랭클린 템플턴 아니면 위스덤 트리 같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운용사들이 XRP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하며 먼저 움직여왔지만 정작 시장 최대 플레이어들은 관망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소송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ETF 전문 분석 회사인 ETF 스토어의 대표 네이트 제라시는 리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거대 운용사들도 XRP ETF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시장 예측 플랫폼 폴리마켓에서는 2025년 안에 XRP 현물 ETF 승인 확률을 82%로 높게 점치고 있고
2025년 7월 말까지 승인될 가능성도 40%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글로벌 투자은행인 JP모건은 XRP 현물 ETF들이 승인될 경우에 6개월에서 1년 사이 60억 달러에서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이건 XRP를 비롯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기관 투자가 본격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비트코인 또 이더리움 ETF 이후에 유사 알트코인 ETF의 난립이 시장 포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신중론도 있습니다. 코인뷰로의 한 애널리스트는 여러 알트코인 ETF들이 우후죽순 생겨도 투자자들은 결국 비트코인 ETF를 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ETF들이 단기적인 관심에 그칠 수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XRP 현물 ETF의 성공 여부는 투자자 수요 그리고 규제 승인이라는 두 요인이 맞물려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XRP 현물 ETF가 출시된다는 것도 무척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슈지만, 개인적으로는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가 특히나 지금처럼 SEC가 새로운 리더십으로 구축됐을 때 리플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훨씬 더 혁신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플이 지난 3월 글로벌 프라임 브로커리지 기업 히든로드를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원에 인수한다라고 발표한 뒤에 업계에서는 이 거래가 리플의 전통 금융시장 진출에 있어 결정적인 승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히든로드는 연간 3조 달러 규모, 우리 돈으로 4천조 이상 거래를 처리하는 프라임 브로커리지 전문 기업인데,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월가의 대형 은행들과 직접 경쟁하는 막강한 네트워크를 가진 곳입니다. 4월 중순에는 미국 금융산업규제청 핀라로부터 브로커 딜러 라이선스까지 정식으로 승인 획득을 했는데, 이 라이선스는 미국 내에서 채권, 증권 등 금융상품을 기관 고객에게 제공하고 중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인가입니다.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가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 거의 완벽히 준비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히든로드 인수 최종 승인이 임박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리플은 기존의 은행 간 송금 분야에서 글로벌 결제망 혁신을 선도하며 XRP의 활용성을 아주 선명하게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리플이 아쉬웠던 부분은 바로 전통 금융과의 직접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XRP는 단지 송금 시장을 넘어서 더 큰 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라고 강조해 왔는데, 히든로드 인수는 바로 이런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히든로드의 강력한 기관 고객 기반과 막대한 거래량은 리플에게 기관 투자자 네트워크를 한 방에 깔끔하게 제공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으로 리플은 히든로드 플랫폼을 통해서 전통적인 외환, 채권 거래를 XRP 레저 위에서 진행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아주 많이 무척 매우 큽니다. 이것은 리플이 월가의 심장부로 직접 진입을 해서 XRP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때마침 SEC 신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면서 리플로서는 전통 금융시장 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최적의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짚어봤듯이 폴 애킨스 위원장은 과거 시큐리타이즈와의 인연을 통해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 토큰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고, 그래서 리플과 히든로드의 블록체인 기반 금융혁신 계획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 포인트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